하늘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한낮인데도 창밖은 한밤중처럼 어두웠죠.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은 빗방울이 아니라 작은 돌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건물 전체를 흔들 때마다 천장에서 낮은 신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한가운데 서서 저는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전광판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서 모든 글자가 한꺼번에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저랑, 저랑.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수백 편의 항공편이 단 1분 만에 전부 멈춰 섰습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스위치를 한 번에 내려버린 것처럼요. 제 이름은 루카스 베버. 독일에서 온 26세 항공우주공학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위기 관리라면, 효율과 시스템이라면 결국 제 나라 독일이 세계 최고라고 말이죠. K-팝과 반도체로 유명하긴 해도 결국 작은 나라인 한국이 이런 거대한 재난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저는 속으로 가만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공항 한복판에 수천 명이 갇혔는데도 저는 곧 돈과 시스템으로 모든 게 정리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2시간 뒤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숟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죠. 옆에 앉은 한 한국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도대체 그 짧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독일 명문대를 갓 졸업한 엘리트 청년이 왜 낯선 나라의 공항에서 그렇게 눈물을 쏟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작은 이야기가 나중에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었을까요? 그날 저는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알고 있던 선진국의 기준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부서졌다는 것을요. 저는 평생 숫자와 데이터를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감정보다 효율을, 마음보다 시스템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그런데 그날 밤 제 모든 신념을 무너뜨린 건 거창한 기술도 화려한 설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국 한 그릇과 저를 향한 낯선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이야기는 그 태풍이 닥치기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민행공대에서 항공우주공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졸업 성적은 학과 상위권이었고 졸업과 동시에 유럽에서 손꼽히는 항공기 부품회사에 신입 엔지니어로 입사가 확정된 상태였죠. 정장을 입고 출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유를 누리자며 대학 동기 4명과 아시아 배낭여행을 떠난 참이었습니다. 일본을 거쳐 동남아를 돌고 마지막 코스로 한국 제주를 골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주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비행기표가 싸서 끼워 넣은 일정이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신념을 갖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효율과 시스템으로 풀린다는 것이었죠. 독일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슷할 겁니다. 지차는 정확한 시간에 와야 하고 공장은 설계도대로 돌아가야 하고 사람은 감정보다 논리로 움직여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저는 그 신념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엔지니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동차 엔진을 설계했고 아버지는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식탁에서는 늘 설계와 효율과 정밀함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떤 기계가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일을 하는가? 어떤 시스템이 더 적은 사람으로 더 많은 사람을 책임지는가? 저에게 세상은 거대한 기계였고 잘 만든 기계는 감정 없이도 완벽하게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종종 다른 나라를 은근히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이어졌죠. 부끄럽지만 그게 제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여행 내내 저는 한국을 가볍게 평가했습니다. 거리가 깨끗하긴 하네. 사람들이 친절하긴 하네.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모든 걸 독일 기준으로 줄을 세웠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빨리 나오면 효율이 좋다고 칭찬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 나라는 작은 나라야. K-팝이 유명하고 휴대폰을 잘 만들긴 하지만 진짜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사고가 터지면 작은 나라일수록 우왕좌왕하다 무너지기 마련이지. 큰 재난 앞에서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법인데 그런 건 결국 우리 독일처럼 시스템이 단단한 나라가 더 잘하겠지? 저는 친구들에게도 가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평화로울 때 구경하기 좋은 나라지 위기에 강한 나라는 아닐 거라고. 친구들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제 판단이 늘 옳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오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오만인 줄도 몰랐죠. 제주에서의 사흘은 솔직히 정말 좋았습니다. 첫날에는 한라산 중턱까지 올라가 구름 위에 선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발 아래로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죠. 둘째 날에는 검은 현무암 해변을 따라 걸으며 끝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산이 만든 검은 돌과 푸른 바다의 대비가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작은 시골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할머니들이 직접 키운 귤을 한 봉지 가득 담아주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말은 안 통했지만 그 웃음만큼은 또렷하게 전해졌죠. 친구들은 그 사이 한국 음식에 완전히 푹 빠졌습니다. 특히 미하엘이 그랬죠. 미하엘은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같은 학과 동기였고 5년 동안 도서관에서 밤을 함께 새운 사이였죠. 그런데 미하엘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형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혈당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몸이라 인슐린 주사를 늘 챙겨야 했고 무엇보다 끼니를 제때 먹는 게 생명과 직결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식사를 거르면 혈당이 뚝 떨어져 정신을 잃을 수도, 심하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행 내내 미하엘의 식사 시간만큼은 칼같이 지켰습니다. 알람을 맞춰두고 어디를 가든 비상용 간식을 가방에 챙겨 다녔습니다. 미하엘은 늘 미안해했지만 우리는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친구란 그런 거니까요. 다만 그때 저는 한 가지를 당연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끼니를 챙기는 일쯤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 해결된다고 말이죠. 식당이 있고 가게가 있고 돈이 있으면 음식은 늘 그 자리에 있다고.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저는 곧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짐을 싸서 제주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인천을 거쳐 독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말이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진행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빠르고 긴장돼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멀리 수평선 쪽에 검은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고 그 구름은 우리가 공항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머리 위로 다가왔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하늘을 흘끔거리며 무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죠. 저는 그 표정을 보고도 그저 한국 사람들은 날씨에 예민한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휴대폰으로 날씨를 확인해 보니 태풍이 북상 중이라는 알림이 떠 있긴 했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행기라는 게 그렇게 쉽게 멈추는 줄 아나? 독일에이션에서는 어지간한 폭풍에도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데 이 정도 바람으로 무슨 결항이냐? 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우린 오늘 저녁이면 집에서 자고 있을 거야. 그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비행기에 관해서라면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죠. 풍속이 어느 정도면 운항이 가능한지, 측풍 한계가 얼마인지 머릿속에 숫자로 다 들어있었습니다. 비행기 날개가 어떤 원리로 양력을 만드는지, 강풍 속에서 기체가 어떻게 버티는지도 설명할 수 있었죠. 그 지식이 오히려 저를 더 오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늘에 관한 모든 변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자연이라는 건 인간의 계산표 따위는 가볍게 비웃어버린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정교한 공식도 진짜 거대한 바람 앞에서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고 짐을 붙이고 면세점을 구경했습니다. 미하엘은 점심을 챙겨 먹어야 한다며 공항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었죠. 그는 천천히 그러나 꼬박꼬박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어차피 몇 시간 뒤면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을 먹을 텐데 굳이 지금 저렇게 챙길 필요가 있나? 그때만 해도 음식이라는 건 저에게 그저 연료 같은 것이었습니다. 몸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칼로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음식이 사람을 살리고 음식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다는 걸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탑승구와 의자에 앉아 마지막 여행의 여운을 즐겼습니다. 미하엘은 비행기 안에서 먹을 거라며 빵 하나를 따로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평소 습관이었죠. 저는 그걸 보며 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챙길 필요가 있나? 비행기에 타면 기내식이 나올 텐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빵 하나가 미하엘을 살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미래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저는 그저 여행이 무사히 끝나가는 것에 만족하며 의자에 느긋하게 몸을 기댔습니다. 그런데 출발 예정 시간이 30분쯤 남았을 때였습니다. 탑승구 위에 작은 모니터에 떠있던 우리 항공편 정보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출발 예정에서 지연으로. 저는 그제야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지연 정도야 흔한 일이니까요. 저는 친구들에게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본 순간 어깨가 조금 굳었습니다. 활주로 너머의 하늘이 아까보다 훨씬 더 검어져 있었습니다. 야자수처럼 생긴 나무들이 거의 땅에 닿을 듯이 휘청거렸고 빗줄기가 유리창을 사선으로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안의 사람들이 하나둘 창가로 모여들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고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앞에는 어느새 긴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웅성거림 속에서 저는 난생 처음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등 뒤가 서늘해지면서 목덜미에 잔털이 곤두서는 느낌이었죠. 저는 애써 그 감각을 떨쳐내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곧 정상화될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어느새 휴대폰을 꽉 쥔 채 항공편 상태를 몇 번이고 새로 고침하고 있었습니다. 안내방송이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방송의 내용은 짧았습니다. 비상학화로 일부 항공편의 운항이 지연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하겠다는 말이었죠. 저는 그 짧은 영어 문장 속에서 처음으로 결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다행히 그 단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친구들에게 괜찮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아까보다 조금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검은 하늘 너머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하루가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하루가 끝날 무렵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리라는 것도요. 그 단어가 결국 나오고 만 것은 오후 2시 무렵이었습니다. 안내방송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행자의 목소리가 한층 무거웠습니다. 영어 문장 속에 마침내 제가 두려워하던 그 단어가 박혀 있었습니다. 취소. 전항공편. 저는 귀를 의심하며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 모든 항공편의 상태가 한꺼번에 붉은 글씨로 바뀌는 그 광경을요. 심장이 한 박자 멈췄다가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데스크 앞에는 수백 명이 몰려 있었습니다. 줄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대한 사람 덩어리였죠.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그리고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수많은 언어로 사람들이 항의하고 질문하고 애원했습니다. 항공사 직원들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상 때문에 모든 항공편이 취소되었습니다. 재개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한 덩치 큰 남자가 영어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서 한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은 약을 먹어야 한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었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알 수 없다. 그 말이 저를 가장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모든 것을 예측하고 계산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미래는 그 어떤 공식으로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떠날 수 있는지, 오늘 안에 떠날 수는 있는지 그 누구도 답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다른 항공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미끄러질 만큼 다급하게 움직였죠. 하지만 모든 항공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인천도, 김포도, 부산도, 제주를 빠져나가는 모든 길이 닫혀 있었습니다. 비싼 표라도 사겠다는 생각으로 가격을 보지도 않고 검색했지만 애초에 살 수 있는 표 자체가 없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는 상황. 저는 그런 상황을 태어나서 처음 겪어봤습니다. 제 신용카드는 두둑했습니다. 통장에는 곧 받을 첫 월급이 들어올 예정이었죠. 저는 늘 돈이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제 카드는 한낱 플라스틱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어땠을까? 저는 잠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싼 호텔을 잡고 택시를 불러 다른 도시로 이동하고 그렇게 어떻게든 길을 찾았겠죠. 돈과 선택지가 늘 저를 지켜줬으니까요. 그런데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 섬에서는 그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막히면 섬은 그대로 갇힌 감옥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항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사람들의 표정에서 짜증이 사라지고 대신 지친 기색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울다 지쳐 부모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습니다. 충전 콘센트마다 사람들이 빼곡히 매달려 있었고 화장실 앞에는 끝없는 줄이 들어섰습니다. 매점의 물과 음식은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진열대가 텅 비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배라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미하엘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황급히 친구들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미하엘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저는 그 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미하엘이 짓는 표정이었습니다. 미하엘, 괜찮아? 마지막으로 뭐 먹은 게 언제야? 미하엘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국수 먹은 거. 그게 다야? 아까 챙긴 빵은 이미 먹었고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미하엘이 마지막으로 식사한 지 벌써 5시간이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진작 다음 끼니를 먹었어야 할 시간이었죠. 저는 황급히 매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진열대는 이미 약탈당한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물 한 병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매점으로 또 다른 매점으로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다시 반대편 끝까지. 평소라면 쉽게 지나쳤을 그 거리가 그날따라 끝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에도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빵 2수럭이 하나, 음료 1캔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모든 것에 쓸어갔으니까요. 자판기마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매점에서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두 손을 들어 보였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도 정작 제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가 굶고 있는데 그 친구를 살릴 음식을 제 돈으로도 구할 수 없다는 공포. 제가 그렇게 자랑하던 효율도, 시스템도, 지식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력한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가방을 뒤져 비상용 사탕 몇 알을 찾아냈습니다. 미하엘은 그것을 입에 넣고 천천히 녹여 먹었습니다. 임시방편이었습니다. 사탕 몇 알로 떨어지는 혈당을 잠깐 붙잡을 수는 있어도 제대로 된 한 끼를 대신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미하엘은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제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미하엘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았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풀던 친구들도 그날만큼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우리는 그저 미하엘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더 창백해지지 않는지, 식은땀을 더 흘리지 않는지, 창밖에서는 여전히 태풍이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건물에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았죠. 공항 안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두려움을 안고 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밤이 도대체 어떻게 끝날까? 우리는 무사히 아침을 맞을 수 있을까? 저는 휴대폰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제주공항이 왜 이렇게 자주 마비되는지 궁금했거든요. 검색 결과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주공항은 워낙 바람이 강하기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급변풍이라고 부르는 갑자기 방향과 세기가 바뀌는 바람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었죠. 자료를 보니 최근 5년간 제주공항에 발효된 항공 기상경보 가운데 약 3분의 2가 이 급변풍 관련 경보였습니다. 바람이라는 단 하나의 변수가 이 섬의 하늘길을 가장 많이 막아온 셈이었죠. 한라산이라는 거대한 산이 섬 한가운데 솟아 있어서 바람이 산을 타고 넘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곳은 하늘길이 끊기는 일이 결코 드물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떤 해에는 단 하루 만에 수백 편이 무더기로 취소되고 그 바람에 수만 명이 발이 묶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지금 이 공항에 갇힌 사람만 해도 어림잡아 수천 명. 이 많은 사람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진다는 말일까?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수없이 겪어온 땅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자주 발이 묶이는 곳이라면 도대체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은 매번 어떻게 밤을 보내는 걸까? 설마 다들 이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굶주린 채 아침을 기다리는 걸까? 오후 0시가 지나자 공항 밖은 완전히 캄캄해졌습니다. 비행기는 단 한 대도 뜨지 못했고 공항 안은 거대한 피난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미하엘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청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이곳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이방인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천장의 스피커에서 새로운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은요. 그 방송은 지금까지의 결항 안내와는 분명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지치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어딘가 단단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죠. 한국어로 한참 이어진 방송이 끝나고 곧이어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영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영어 한 문장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그날 밤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따뜻한 잠자리와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안내에 따라주세요. 그 영어 방송이 끝나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자리와 식사. 그 두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윙윙 울렸습니다.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누군가가 이 수천 명의 식사와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아니 제가 아는 어떤 공항에서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호텔을 잡을 돈이 있으면 잡고 없으면 공항 바닥에서 밤을 새우는 것이 당연했죠. 그게 제가 아는 세상의 규칙이었습니다. 공항은 결국 거쳐가는 곳일 뿐 누구도 거기 갇힌 사람들의 끼니까지 책임지지는 않았으니까요. 저는 비행기가 멈추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은 각자가 알아서 살아남는 것. 그게 어른들의 세상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이 방송은 그 규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너희를 챙기겠다고. 저는 그 한 문장이 던지는 충격을 한참 동안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방송에 이어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공항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 어디선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듯 등장했죠. 그들은 손에 표지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지판에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피소 안내, 식사 안내, 의료 지원. 그들은 우리 같은 외국인들에게 먼저 다가와 서투지만 또렷할 영어와 손짓으로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죠. 놀라운 건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귀찮아하거나 사무적인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얼굴이었죠. 저는 그 표정을 보며 묘한 위화감마저 느꼈습니다. 왜 생판 남인 우리를 저렇게까지 걱정하는 거지? 그중 한 젊은 여성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이는 앳된 얼굴의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이라고 해요. 자원봉사 통역이에요.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그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미하엘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친구가 당뇨가 있어서 끼니를 걸으면 위험하다고 5시간 넘게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평소에 침착하고 논리적인 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매달리는 한 사람이 있을 뿐이었죠. 지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해졌습니다. 그녀는 미하엘을 한번 살피더니 곧바로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무전기 같은 것을 들고 한국어로 빠르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죠. 걱정 마세요. 지금 바로 식사할 수 있는 곳으로 모실게요. 당뇨 있으신 분은 따로 챙겨드릴 수 있어요. 저만 따라오세요. 따로 챙겨드릴 수 있다.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정신없는 와중에 환자 한 명의 사정까지 따로 챙긴다고? 저는 반신반의하며 지영을 따라 걸었습니다. 미하엘을 부축하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요. 지영은 우리를 데리고 공항 한쪽의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대의 버스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우리 같은 고립객을 실어 나르기 위한 것이었죠. 봉사자들이 비를 맞으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버스에 태웠습니다. 우리는 공항을 빠져나와 셔틀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는 우리 말고도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가득 타 있었습니다. 모두 지치고 불안한 얼굴이었죠. 버스가 빗속을 뚫고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로에는 부러진 나뭇가지가 나뒹굴었고 가로등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 험한 날씨 속에서도 도로 곳곳에 노란 우비를 입은 사람들이 서서 차량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그들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야광봉을 흔들며 버스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었죠. 이 비바람 속에 누가 시켜서 저렇게 서 있는 걸까? 저는 그 모습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이런 날씨에 누가 밖에 나와 자원봉사를 할까? 다들 집안에서 창문을 닫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빗속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 한 일본인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탄성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버스가 멈춘 곳은 커다란 체육관이었습니다. 지역의 학교나 시설에 딸린 큰 실내 체육관처럼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체육관 바닥에는 수백 개의 매트가 가지런히 깔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깨끗하게 개어진 담요가 한 장씩 놓여 있었죠. 한쪽 구석에는 생수와 간단한 생필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또 다른 쪽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작은 매트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따뜻한 보리차가 큰 통에 담겨 있었고 종이컵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의료지원이라고 적힌 안내판 아래 간이 의료부스까지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태풍이 시작되자마자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미리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입구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비웃었던 이 작은 나라가 지금 제 눈앞에서 거대한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효율을 신봉하던 제 눈에도 이건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수천 명이 갑자기 갇혔는데 그 수천 명을 위한 잠자리가 단 몇 시간 만에 만들어졌다. 독일이라면 이만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솔직히 저는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정확하지만 종종 느렸으니까요. 모든 것을 절차대로, 서류대로 처리하다 보면 정작 사람이 급할 때 한 박자씩 늦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영이 우리를 메트란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리라며 어디론가 뛰어갔죠. 잠시 후 그녀가 한 중년 남성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무뚝뚝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았고 표정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의 걸음걸이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시선은 끊임없이 체육관 곳곳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사람이 부족한지, 어디에 도움이 필요한지를 한눈에 파악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는 한 손에 무전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리키며 봉사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관 같았습니다. 이분은 한 선생님이세요. 여기 급식이랑 운영을 책임지고 계세요. 군대에서 오래 복무하시고 지금은 자원봉사로 이런 일을 하세요. 지영이 그를 소개했습니다. 한 선생님이라 불린 그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영을 통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악녀 있는 친구가 누구냐?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냐? 저는 미아엘을 가리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 선생님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즉시 무전을 했고 누군가에게 빠르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향해 서툰 영어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책임진다. 우리가 책임진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 어딘가를 쿡 찔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도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히 같은 밤에 같은 섬에 갇힌 완전한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책임이라는 무거운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그 단어에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평생 그래왔던 사람처럼 누군가를 책임지는 일이 그에게는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였죠. 저는 그 짧은 한마디에서 제가 평생 책에서만 배웠던 어떤 단어의 진짜 의미를 처음으로 마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런 시스템은 어디서 나온 걸까? 태풍이 오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이 거대한 환대의 기계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저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태풍이나 폭설 같은 재난으로 공항에 사람이 고립되면 지방정부와 군,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 조직이 함께 움직이는 체계가 오래전부터 갖춰져 있었습니다. 체육관이나 학교 강당 같은 공공시설이 즉시 임시 대피소로 바뀌고 담요와 매트가 배분되고 따뜻한 식사가 제공됩니다. 공항에서 발이 묶인 사람들에게 시청과 도청이 나서서 숙소를 마련해주고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통역봉사자를 배치하는 일은 한국에서는 그리 특별한 뉴스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큰 태풍이 올 때마다 한국에서는 이런 식의 지원이 반복되어 왔던 거죠. 이건 누가 특별히 친절해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재난이 닥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대하고 촘촘한 안전망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 대해 알던 것이 얼마나 얕았는지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을 K-팝과 반도체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만 봤던 거죠. 하지만 진짜 그 나라의 실력은 위기가 닥쳤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시험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 순간에 가장 빛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제 오만했던 지난 며칠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효율과 시스템이라면 독일이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광경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정교한 시스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중심에 둔 시스템. 차가운 절차가 아니라 따뜻한 절차였죠. 저는 그동안 시스템이란 차갑고 효율적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시스템 안에 사람을 향한 온기를 집어넣어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체육관 한쪽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된장인지 간장인지 모를 깊고 구수한 국물 냄새가 체육관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 냄새는 제 텅 빈 위장을 사정없이 자극했습니다. 5시간, 아니 그 이상을 굶주린 제 몸이 그 냄새 하나에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입안에 침이 고였고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미아에도 그 냄새를 맡았는지 창백했던 얼굴에 희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식사 준비됐어요? 가서 받아오세요. 천천히 오셔도 돼요. 다 챙겨드릴 거니까요. 저는 미아에를 부축한 채 그 냄새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배식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비상식량 한 봉지일 거라 굳게 믿었던 제 예상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배식대 위에는 비상식량 따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는 뜨거운 국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갓 지은 흰쌀밥이 김을 모락모락 내며 산처럼 쌓여 있었죠. 그리고 반찬. 김치는 물론이고 나물무침과 어묵볶음, 그리고 따뜻한 고기 반찬까지. 종이 시판 위에 정갈하게 칸칸이 담겨 나오는 그 음식들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국물에서는 된장의 구수한 향이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두부와 호박 그리고 감자가 푸짐하게 들어간 된장국이었죠. 김치는 빨갛게 잘 익어 윤기가 흘렀고 나물은 참기름 향이 고소하게 퍼졌습니다. 고기 반찬에서는 달콤한 간장 양념 냄새가 났습니다. 이건 비상 상황에 대충 나눠주는 배급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집 저녁 식탁에 올라올 법한 정성스럽고 따뜻한 한 끼였습니다. 봉사자들은 식판을 건네면서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많이 드세요.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음식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데웠습니다. 저는 멍하니 식판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전해지는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팔뚝까지 번졌습니다. 그 따뜻함에 저는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친구를 살릴 음식 한 조각을 구하지 못해 공황을 미친 듯이 헤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는 이렇게나 따뜻하고 풍성한 한 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돈을 내고 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무 대가 없이 내어준 한 끼였습니다. 저는 이 음식의 값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돈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무언가가 이 식판 위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5시간 동안 텅 비어있던 제 위장보다 제 마음이 먼저 가득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미하엘의 식판을 손수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하엘의 식판은 우리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밥의 양이 조절되어 있었고 단맛이 강한 반찬 대신 담백한 반찬이 담겨 있었으며 당뇨 환자가 먹기 좋은 구성으로 따로 차려져 있었습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이 담겨 있었고 채소 위주의 반찬이 정성스럽게 곁들여져 있었죠. 누가 봐도 당뇨 환자를 위해 일부러 따로 준비한 식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제 식판이 무겁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더듬거리며 묻자 지영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무뚝뚝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당뇨 환자한테는 그냥 밥 주면 안 돼. 의무봉사자한테 물어봤다. 혈당 재고, 식단 맞췄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별거 아닐 수 있을까요? 수천 명의 사람을 한꺼번에 먹여야 하는 정신없는 와중에 환자 단 한 명의 혈당까지 챙기고 그 사람만을 위한 식단을 따로 차린다는 것이 저는 독일의 어떤 시스템에서도 이런 세심함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효율을 위해 늘 평균을 따랐습니다. 다수를 위한 표준을 만들고 거기서 벗어나는 소수는 예외로 처리했죠. 한 명의 예외를 위해 전체를 멈추는 일은 비효율로 여겨졌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배웠고 그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가장 적은 자원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 그것이 좋은 설계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한 명의 예외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 속에 단 한 명, 그 한 명의 생명을 위해 기꺼이 따로 솥을 걸고 따로 식단을 짰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효율이라는 단어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을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미하엘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국물을 한 입 떠먹은 순간 그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종처럼 물지 않던 친구였습니다. 5년을 함께하면서 그가 우는 모습을 본 건 손에 꼽았죠. 그런 미하엘이 국 한 모금에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식판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다른 손으로는 숟가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도 함께 미어졌습니다. 루카스, 너 진짜 무서웠어. 이러다 정신을 잃으면 어쩌나. 낯선 나라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미하엘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뿐 아니라 미하엘도 지난 몇 시간 동안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녹여준 것은 거창한 의료 장비도 아니고 비싼 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정성껏 끓여준 따뜻한 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의사도 약도 첨단 장비도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의 마음이 담긴 음식 하나가 두려움에 떨던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음식이라는 것이 때로는 그 어떤 약보다 강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제 식판의 음식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무너졌습니다.
따뜻한 밥이 입안에서 부서지고 구수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쥔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고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저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6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올렸던 제 자존심이 따뜻한 밥 한 그릇 앞에서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배급이 아니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끓인 밥이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음식이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식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낯선 이방인을 위해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피고 국을 끓인 그 마음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다시 만날 일이 있을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서요. 저는 그런 마음을 살면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그래서 더 눈물이 났습니다. 한 선생님은 우리가 우는 모습을 보고도 별말 없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옛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그 말을 한 문장씩 통역해 주었죠. 그는 30년 넘게 군에서 복무한 예비역이었습니다. 전역한 뒤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이런 재난이 닥칠 때마다 자원봉사로 급식 지원을 도맡아 왔다고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생 몸에 밴 습관처럼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몸이 먼저 움직인다고 했죠. 젊은 시절 그가 처음 군대에 들어갔을 때의 급식은 형편없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때 했을 때는 밥하고 국하고 반찬 2개가 전부였어. 그것도 양이 부족해서 늘 배가 고팠지. 고기는 명절에나 부경했고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군대의 급식이 오랫동안 얼마나 열악했는지 그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시절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자부심도 배어 있었습니다. 그 척박했던 시절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었죠. 1980년대만 해도 한국 군대의 식사는 밥 한 그릇과 국 한 그릇, 거기에 반찬 2~3가지가 고작이었습니다. 영양은커녕 양조차 부족했던 시절이었죠. 한 끼에 들어가는 돈도 지금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었습니다. 군인들은 늘 배가 고팠고 면회오는 가족이 싸오는 음식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라가 가난을 벗고 부유해지면서 군대의 밥상도 함께 바뀌어 갔습니다. 잔병 한 명에게 들어가는 하루 급식비가 해마다 꾸준히 올랐고 지금은 그 옛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식단이 차려집니다. 밥과 국, 반찬 2가지뿐이던 밥상이 이제는 후식과 특식까지 갖춘 한 상으로 변한 것이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 요즘 군대에서는 탕수육도 나오고 갈비찜도 나와. 특식이라고 해서 치킨이나 피자가 나오는 날도 있고 부대마다 영양사가 식단을 짜고 장병들이 먹고 싶은 메뉴를 직접 신청하기도 해. 한국 군대 음식이 맛있다고 외국 군인들이 부러워할 정도가 됐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가장 척박한 곳에서 시작한 밥상이 가장 풍성한 밥상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 그건 단순히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나라가 어떻게 가난을 딛고 일어섰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밥상 하나에도 그 나라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굶주리던 군인의 밥상이 풍성해지기까지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지 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아올린 풍요를 이들은 자기들끼리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처럼 갇혀있는 낯선 이방인에게까지 기꺼이 나눠주고 있었으니까요. 지영이 옆에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한국 군대의 급식 문화는 워낙 유명해서 한국과 미국 군인들이 함께 요리 솜씨를 겨루는 행사도 열린다고 했습니다. 한국 군대에는 군대리아라고 불리는 유명한 메뉴가 있는데 군대에서 만들어 먹는 햄버거를 가리키는 별명이라고 했습니다. 빵 사이에 패티와 채소를 끼워 먹는 그 메뉴는 장병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 어느새 한국 군대를 상징하는 음식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한미연합 군인들이 모이는 요리 행사에서는 이 군대리아를 함께 만들어 겨루기도 하는데 미군 병사들이 그 맛에 엄지를 치켜 세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음식을 맛본 외국 군인들이 한국 군대 밥상의 수준에 깜짝 놀란다는 것이었습니다. 군대밥이 이렇게 맛있어도 되느냐며 말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우스운 것이었는지 절감했습니다. 저는 군대 음식이라는 말에 딱딱하고 맛없는 군용 식량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그저 전투 자원으로 보고 최소한의 칼로리만 채워주는 차가운 배급. 그게 제 머릿속 군대 음식의 이미지였죠. 그런데 한국의 군대 밥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을 향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거칠고 엄격해야 할 군대라는 공간조차 이 나라는 사람을 따뜻하게 먹이는 곳으로 만들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따뜻함이 군대의 울타리를 넘어
갇혀있던 외국인인 우리에게까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평생 몸에 익힌 그 정성이 국경도 언어도 뛰어넘어 제 시판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손에 든 숟가락을 한참 동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만약 이 일이 독일에서 벌어졌다면 우리는 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챙길 수 있었을까? 저는 솔직히 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훌륭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깊이에서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이들에게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효율적으로 음식을 나눠줄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낯선 외국인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헤아리고 그 사람만을 위한 따뜻한 한 끼를 차려줄 수 있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 입안이 바싹 메말랐습니다. 평생 제 나라가 최고라고 믿어온 저였습니다. 효율도, 기술도, 시스템도 무엇 하나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오늘 밤 그 단단한 믿음에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금 사이로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진실이 스며들어왔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증명된다는 진실이었습니다. 독일이라면 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챙길 수 있었을까?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체육관 안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사람들의 얼굴에 조금씩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웃으며 뛰어다녔고 노인들은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한 외국인 가족은 봉사자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고 봉사자는 오히려 쑥스러운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어느새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안도가, 절망 대신 감사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저는 빈 시판을 손에 든 채 그 광경을 둘러봤습니다. 식사를 마친 미하엘은 어느새 혈색을 되찾고 매트에 기대어 편안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한겨 놓였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된 걸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 선생님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려준 대답은 그날 밤 제 마음을 가장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게 됩니다. 한 선생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외국인일 뿐인데요. 제 질문에 한 선생님은 잠시 말없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아주 먼 옛날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체육관에 가득한 사람들의 숨소리만이 낮게 깔렸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무뚝뚝하던 목소리와는 달리 어딘가 깊고 잔잔한 목소리였죠. 지영이 한 문장씩 그의 말을 정성껏 옮겨주었습니다. 옛날에 말이지, 이 나라가 전쟁으로 다 무너졌을 때 우리는 먹을 게 없었어. 미국이며 다른 나라에서 보내준 밀가루랑 분유로 겨우 버텼지. 우리 어머니 세대는 그 원조 물자가 없었으면 다 굶어 죽었을 거야. 그때 받은 도움을 우리는 평생 잊지 않았어.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머릿속에 흑백 사진 같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헐벗은 아이들, 줄을 서서 구호물자를 받는 사람들. 제가 역사책에서 흘려보았던 그 장면들이 지금 제 앞에 앉은 이 남자의 부모 세대가 직접 겪은 현실이었던 겁니다. 한 선생님은 손에 든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한 끼를 줬어. 그래서 우리는 약속한 거야. 나중에 우리가 좀 살게 되면 그땐 우리가 남에게 한 끼를 주겠다고. 지금 너희한테 밥 주는 건 그 약속을 지키는 거야. 별게 아니야? 별게 아니라는 그 말이 그날 밤 두 번째로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떤 거대한 그림이 천천히 그려지고 있었거든요. 불과 70여 년 전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국민들은 다른 나라가 보내줄 식량으로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낯선 이방인에게 따뜻한 한 끼를 내어주는 나라로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불과 두세 세대 만에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로 올라섰습니다. 한때 식량을 구걸하다시피 받아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위기에 처한 다른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반전은 세계 어디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그 거대한 반전의 한가운데에 제가 받아든 이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무게를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이 밥은 그냥 밥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가장 밑바닥에서 일어서서 받은 은혜를 다시 세상에 갚아가는
그 긴 역사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식판에 온기가 남아있던 그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온기가 단순한 음식의 온도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건 70년의 세월을 건너온 따뜻함이었습니다. 가난을 견디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온기였죠. 한 선생님의 부모가 받았던 한 끼가 세월을 건너 그의 손을 거쳐 다시 낯선 저에게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친절은 그렇게 대를 이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받은 사람이 다시 베푸는 사람이 되고 그 베풀이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끊이지 않는 따뜻한 물길처럼요. 저는 지금 그 물길의 끄트머리에 서서 70년 전 누군가가 흘려보낸 온기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밤이 더 깊어졌습니다. 체육관의 불빛이 한 단계 어두워졌고 사람들은 하나둘 담요를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봉사자들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새 체육관을 돌며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추워하는 사람에게는 담요를 더 가져다주고 아픈 사람에게는 약을 챙겨주고 잠 못 드는 노인의 곁에 앉아 가만히 손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우는 아이를 안아오르는 봉사자도 있었고 외국인 가족에게 다가가 어설픈 손짓으로 안심시키는 봉사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 하나 지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더 챙기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보였죠. 저는 그 모습을 매트에 누운 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매트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 동안의 제 모습을 하나하나 되짚어봤습니다.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비웃던 제 모습. 위기가 닥치면 이 나라는 우왕좌왕할 거라고 단정짓던 제 오만. 효율과 시스템이라면 독일이 최고라고 우쭐대던 제 자만. 한국은 평화로울 때나 구경하기 좋은 나라라고 친구들에게 떠벌리던 제 입.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떠올라 저는 이불 속으로 얼굴을 묻었습니다. 귀미까지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다는 이유로 제가 세상을 다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지식은 많았지만 지혜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선진국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써왔습니다. 높은 건물, 빠른 기차, 정밀한 공장, 두둑한 통장. 저는 그런 것들이 선진국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진짜 선진국의 기준을 다시 배웠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약한 사람을, 가장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 각자 도생으로 흩어지는 나라가 있고 서로의 손을 맞잡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어둠 속에서 기어이 서로의 손을 맞잡는 나라였습니다. 건물의 높이나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바로 그 손을 맞잡는 힘이 진짜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6년 만에 그 단순하고도 묵직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새벽 무렵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급식소 쪽을 지나게 됐죠. 그곳에서 저는 한 선생님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는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혼자 솥을 닦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등은 땀에 젖어 있었고 손은 거칠게 부르터 있었습니다.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다가가 서툰 손짓으로 돕겠다는 신용을 했습니다. 한 선생님은 잠깐 저를 보더니 피식 웃으며 수세미를 하나 건네줬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서서 솥을 닦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말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품이 묻은 손으로 솥을 문지르는 동안 저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책상 앞에서 숫자만 다뤄온 제 손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진짜 노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노동은 고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더없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을 위해 손을 쓰는 일이 이렇게 따뜻한 것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솥을 다 닦고 났을 때 한 선생님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러고는 서툰 영어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너 좋은 사람이야. 친구 챙기는 거 봤어? 그 짧은 칭찬에 저는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좋은 성적, 좋은 회사, 사람들의 인정. 하지만 그 어떤 칭찬도 모두가 잠든 새벽 낯선 나라의 급식소에서 들은 그 한마디만큼 제 가슴을 울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쫓아온 인정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따뜻한 것이어야 했다는 것을요. 그동안 제가 받아온 인정은 늘 경쟁의 결과였습니다.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보다 앞서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한 선생님이 건넨 그 한마디에는 경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선한 마음을 알아봐주는 순수한 인정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그날 새벽에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손님이 아니라 가족처럼 대했다.
그 생각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분명 손님이었습니다. 아니, 손님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냥 갇혀버린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손님으로도 이방인으로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인간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으로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거기에는 계산도 대가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고마움을 갚을 거라는 기대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오늘 밤이 지나면 각자의 나라로 흩어져 다시는 만나지 못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오답을 바라지 않는 친절. 저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강한 친절이라는 것을 그 밤에 배웠습니다. 저는 매트로 돌아와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든 친구들의 얼굴을 둘러봤습니다. 미하엘은 어느새 편안한 얼굴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식은땀을 흘리며 두려워하던 그 친구가 이제는 아무 걱정 없는 아이처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봉사자가 가져다준 여분의 담요가 한 장 더 덮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는 동안에도 그를 살피고 갔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담요를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밤을 영원히 잊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밖에서는 태풍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사납게 울부짖던 바람도 이제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죠. 마치 이 따뜻한 밤이 거친 폭풍마저 달래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폭풍은 그저 핑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폭풍이 아니었다면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영영 보지 못한 채 비행기를 타고 떠났을 테니까요. 가장 사나운 위기가 가장 따뜻한 진실로 저를 데려다준 셈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26년 인생에서 가장 깊고 평온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던 그 오만한 청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대신 세상을 다시 배우기 시작한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밤에 받은 것을 언젠가 반드시 세상에 갚겠다고요. 한 선생님의 부모가 그랬듯이, 한 선생님이 그랬듯이 저도 이 따뜻한 물길에 한마디가 되겠다고. 받은 친절을 가슴에 묻어두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겠다고. 그것이 제가 이 밤에 받은 한 끼의 진짜 값을 치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고 사흘 뒤 저는 마침내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을 떠나기 전 우리는 한 선생님과 지영을 다시 만났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평소 무뚝뚝하던 한 선생님이 제 손에 작은 봉지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안에는 비행기에서 먹으라며 챙겨준 주먹밥과 간식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우리의 끼니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봉지를 받아든 채 끝내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미하엘은 지영을 꼭 끌어안았고 지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제 등을 한번 두드려주고는 다시 체육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아직 떠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챙기러 가는 길이었죠. 그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눈 그 하룻밤이 평생 잊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거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날 밤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사흘 전 저를 그토록 오만하게 만들었던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하늘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운 사람이 되어 있었죠. 옆자리에서 곤히 잠든 미하엘의 얼굴을 보며 저는 한 선생님이 챙겨준 주먹밥을 가만히 손에 쥐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그날의 이야기를 글로 적어 제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가 받은 감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태풍에 갇힌 독일 청년이 한국의 작은 체육관에서 받은 따뜻한 한 끼. 그 밥 한 그릇이 어떻게 한 사람의 오만을 무너뜨렸는지 저는 솔직하게 부끄러운 제 모습까지 모두 담아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글이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친구 몇 명이 공유하더니 곧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제 글은 수많은 사람에게 읽히게 됐습니다.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외국인들의 이야기가 줄줄이 달렸습니다. 한국에서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 끝까지 데려다줬다는 이야기,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찾아 돌려줬다는 이야기, 아팠을 때 낯선 사람이 병원까지 함께 가줬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저마다의 한국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작고 사소했지만 그 안에는 똑같은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글을 읽고 눈물이 났다고 했고,
누군가는 당장 한국행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댓글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나라가 잘 사는지만 따졌지 어떤 나라가 따뜻한지는 묻지 않았다고. 저는 그 댓글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입사 첫날 제 상사가 그 글을 봤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다고? 우리 회사도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돌아보게 됐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작은 글 하나가 이렇게 멀리까지 가닿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무렵부터 한국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제 글뿐 아니라 비슷한 경험담들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화제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믿어온 기준이 정말 옳은 것이었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진짜 척도가 아닐까? 작은 밥 한 그릇이 던진 질문이 그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K-팝과 반도체만으로 기억되지 않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한국을 위기 앞에서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청년의 작은 경험담이 한 나라의 이미지를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제 글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국이 보여준 그 진심이 너무나 또렷해서 누가 전하든 그 빛이 가려지지 않았던 것뿐이죠. 저는 그 모든 일을 지켜보며 한 선생님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받은 은혜를 갚는다는 것. 한국이 70년 전 세상에서 받은 한 끼를 이제 세상에 되돌려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따뜻한 불길이 이제는 저를 통해 독일에까지 그리고 더 멀리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요. 내가 알던 선진국의 기준은 그날 완전히 부서졌다. 저는 그 부서진 자리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진짜 선진국이란 가장 약한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외면하지 않는 나라. 낯선 이방인의 끼니까지 걱정하는 나라.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어이 갚아내는 나라.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선진국의 진짜 정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우리 동네의 작은 봉사단체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었죠. 처음 국자를 들었을 때 저는 제주의 그 체육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의 부르튼 손에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 앞에 서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그릇씩 음식을 떠주는 동안 저는 비로소 그날 밤 봉사자들이 느꼈을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의무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빈 그릇을 채워주는 일에서 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만함이었죠. 이제는 제가 그 손이 될 차례였습니다. 받기만 하던 사람에서 베푸는 사람으로. 그 변화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가끔 저는 그날 밤 받았던 그 밥 한 그릇의 온기를 떠올립니다. 손바닥을 타고 번지던 그 따뜻함을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날 제가 받은 것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었고 한 나라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였으며 70년의 세월을 건너온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국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K-팝도 반도체도 높은 건물도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국은 태풍이 몰아치던 밤 낯선 저를 위해 솥에 불을 지펴준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가장 거센 폭풍 속에서 가장 따뜻한 밥을 지어준 나라.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나라. 그것이 제가 만난 진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언젠가 저는 다시 그 섬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번에는 태풍에 갇혀서가 아니라 제 발로 그곳을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과 지영에게 그날 미처 다하지 못한 인사를 전할 겁니다. 그동안 잘 지냈노라고, 당신들이 준 한 끼 덕분에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노라고요. 여러분, 진짜 선진국은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명을 머나먼 한국의 작은 체육관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속에 담긴 그 위대한 마음을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